몇 년 전 나는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조금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매력적인 가격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첫 며칠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새로 이사 온 동네, 새로운 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나를 설레게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내 머리맡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윗집 사람의 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소리가 내 현관 쪽에서 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곤했던 나는 그저 잠결에 착각한 것이라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내 방 주변을 걷고 있는 듯했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고 두려움에 불이 켜진 방을 빙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갑자기 사라졌다. 설마 귀신인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스쳤으나 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믿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일은 점점 더 빈번해졌다. 매일 밤 그 소리가 들려왔고 때로는 낮에도 반복되었다. 발자국 소리 외에도 벽을 긁는 듯한 소리,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날도 있었다. 나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피폐해졌다. 결국 이사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이사를 결심한 다음 날 아래층에 사는 할머니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냐며 나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전에 한 가족이 살았다고 했다. 그 가족은 모두 좋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지만 어느 날 큰 불행이 찾아왔다. 어린 딸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가족들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불화가 잦아졌다고 했다. 결국 그 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그 이후로 그 아파트에서는 이상한 일이 종종 들린다는 소문이었다. 두려움과 함께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마지막 밤이 되자 나는 또 다시 침대에 누웠고 발자국 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리와 함께 어린 아이의 혼잣말도 들리는 것 같았다. 눈을 질끈 감고 나는 부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긴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파트를 떠났다. 이사 업체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나는 다시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짐을 가지고 떠나는 길에 아파트를 한번 돌아봤다. 10층 창가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남겨두고 옹박어라며 고개를 돌렸다. 당시엔 그저 무서운 경험으로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아파트의 소문이 계속해서 귀에 들어왔고 지금도 종종 그 발자국 소리가 꿈에 나오곤 한다. 그 사건이 단순한 착각이든 진짜 미스터리한 일이든 내게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무서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밤이 되면 적막감에 압도당하곤 했다. 마을 주민들은 나에게 자주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특히 한 집에 대한 소문이 많았다. 그 집은 내가 살던 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주민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했는데 그들은 귀신이 밤마다 울부짖으며 집 주변을 맴돈다고 말했다. 호기심에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다. 전날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했던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 소리에 잠에서 깼다. 갑자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도는 듯했다. 발소리는 규칙적이지 않았고 때로는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기를 반복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집과 소문 속의 귀신이 산다는 집을 오가는 것처럼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동물일 것이라 했어 무시했지만 결국 호기심과 공포가 결합되어 용기를 내서 소리의 근원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후드티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온몸이 떨렸지만 끝내 발걸음을 뗐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그 소리는 멈췄고 점막이 흘렀다. 숨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 집 앞으로 갔다. 집은 정말로 으스스해 보였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문이 삐걱 열렸다. 손전등의 불빛에 비친 집 내부는 더러운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돌아서려 했으나 발밑에서 무언가 부드럽고 축축한 것을 밟았다. 고개를 숙여 확인해보니 낡은 일기장이었다. 오싹함을 느끼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비에 젖은 일기장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글씨들은 번져 있었지만 몇 줄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 기록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망칠 수 없다. 이 집은 끝없는 울부짖음의 수렁이다. 그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두려움에 질려 다시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손전등의 불빛이 깜빡거리며 꺼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꺼졌다. 나는 당장 그 자리에서 일기장을 내려두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길고 무서웠다. 결국 모든 것을 잊고 평소처럼 지내려 했지만 그날 밤 이후로 매일 같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그 집 안을 헤매며 끝없는 울부짖음을 듣고 있었다.
나는 2번 다시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고 몇 달 후 그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그 일기장의 마지막 구절은 여전히 내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리고 가끔씩 깊은 밤중에 문 밖에서 그날의 발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이 들곤 했다. 누군가가 여전히 나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말이다. 3번째 이야기. 나는 보통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편이다.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탔다. 이미 시간이 늦어 승객은 거의 없었고 나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지하철이 몇 정거장 지나자 2번 역에서 한 남자가 탔다. 남자는 나와 반대편에 앉았는데 뭔가 불편한 듯 이리저리 몸을 꼬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사람인가 보다 했지만 곧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남자가 일어난 자리에는 어두운 얼룩 같은 것이 있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점점 불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다음 역에서 남자가 서둘러 지하철에서 내렸다. 그가 나가자마자 지하철 안은 조용해졌고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남자가 떠난 자리에 있던 얼룩은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자라나는 덩굴처럼. 나는 이어폰 소리도 줄이고 주변을 살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다.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서 눈을 때려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러다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다.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한 발짝 다가갔다. 그런데 그 즉시 지하철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다. 나는 발을 헛디뎌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는 얼룩 대신 하얀 종이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종이에는 다급히 휘갈겨 쓴 듯한 글씨로 늦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 남자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찔한 공포에 휩싸여 나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허둥지둥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지하철이 계속 달리는 동안 나머지 구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도 놓이지 않았다. 그 문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종이를 꺼내 확인했다. 그러나 내 기억 속의 메모와는 전혀 다른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마지막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 밤마다 늦은 시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문 너머에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지하철은 한 번 사고가 난 차량이었다고 했다. 사고 당시 사망한 승객의 숫자가 지금까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근처 지역에선 유명한 도시 괴담으로 남아있다. 나는 아직도 그날 이후로 가능한 한 밤늦게 지하철을 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4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조금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월세가 저렴하고 주변 환경도 조용해서 꽤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일이 바쁘던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이미 시간이 밤 11시를 넘긴 때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피곤한 몸을 끌며 곧바로 씻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고 나니 왠지 모를 오싹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그냥 잠에 들기 위해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내가 잠에 빠지기가 무섭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구슬처럼 맑고 차가운 소리였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 복도를 따라 걸어오는 발소리였고 그것도 아주 천천히 하나하나 또렷하게 들리는 것이었다. 쿵쿵 소리는 점차 가까워져만 갔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발소리는 나의 현관 앞에 멈춰버렸다. 곧이어 현관문 너머에서 아주 낮고도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려 했지만 문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희미했다. 나는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 그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곧 문고리가 부드럽게 돌며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나는 벌떡 일어났고 그 순간 소리가 멈춰버렸다. 겁에 질린 나는 최대한 조용히 현관까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문은 잠긴 상태였고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후 며칠간 나는 그 일을 털어내려고 노력했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또다시 그 발소리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나를 부르는 듯한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또렷하고 선명해졌다. 심지어는 현관문이 떨리는 느낌까지 들리곤 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도대체 무엇이 날 괴롭히는지 확인해보려고 밤에 열쇠로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보면 언제나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찬 공기만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불안이 쌓여갔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나는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웃 중 한 명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 아파트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특히 나의 아파트는 그 중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이전에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몇 년 전에 같은 이유로 떠났다고 전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그 아파트에 머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발소리가 들렸고 마지막 날 밤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감이 나를 감쌌다. 이사를 한 후 나는 밤의 공포 흔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아직도 가끔씩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한 그 기억은 떠오르곤 한다. 그곳에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혹시 아직도 그 방에는 잊혀지지 않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